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자료 묶음, 한국 택시 산업, 그중에서도 기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사업 도구인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차는 왜 사라지고 또 어떤 차는 왜 다시 돌아왔는지, 그리고 전기차라는 이 새로운 선택지가 과연 정답일까? 마치 베테랑 기사님이 옆에서 꿀팁만 쏙쏙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한 자료들이에요.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지문은 결국 이거 하나로 모아집니다. 요즘 한국에서 택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과연 어떤 차를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가? 단순한 카탈로그 스펙 비교 이런 걸 넘어서는 거죠.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한때 시장을 호령했던 모델의 쓸쓸한 퇴장부터 시작해서 현재 시장의 두 거인이죠. 소나타와 K5의 자존심 대결, 그리고 전기 택시의 현실적인 면과 암,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쓸쓸한 퇴장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한때 유럽 감성, 또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굉장히 주목받았던 차, 르노 SM6. 이 차가 2025년부터 단종된다는 소식이에요. 아니, 디자인만 보면 지금 봐도 참 멋진데 도대체 왜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 걸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SM6의 실패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준에 가까웠어요. 가장 큰 페이는 뭐랄까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경쟁 모델인 소나타나 K5는 시장의 요구에 딱 맞춰서 하이브리드, LPG 이런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갖췄거든요. 소비자를 계속 유혹한 거죠. 그런데 SM6는 끝까지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지 않았어요. 연비랑 정숙성이 정말 중요한 택시 시장에서 1.8 터보 엔진 하나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통함 같은 그런 실질적인 부분이 훨씬 중요했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놓쳤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예요. 게다가 기술 경쟁에서도 뒤처졌어요. 요즘은 경차에도 들어가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 ADAS 성능이 경쟁차에 비해서 좀 부족했고요. 또 통풍 시트나 스마트 키 같은 어떻게 보면 필수 편의 기능이잖아요. 네, 필수죠. 이걸 비싼 상위 트림에만 넣어두니까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런 인식이 강해진 거죠. 듣고 보니 거의 총체적 난국이었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 AS 문제도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부품 수급이 늦어진다, 이런 불만들이요. 매일 운행해야 하는 기사님들께는 이게 정말 치명적이었겠는데요. 네, 바로 그 점이 브랜드 신뢰도에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차가 멈추면 바로 수입이 끊기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결국 SM6의 사례는 그냥 차 한 대의 실패가 아니에요.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멋진 디자인은 이제 기본이고 시대 흐름에 맞는 다양한 파워트레인, 똑똑한 첨단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사후 관리,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SM6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결국 시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걸 정확히 갖춘 차를 원하는 건데요. 바로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파고든 두 모델이 있죠. 숙명의 라이벌, 소나타와 K5 택시 모델. 택시업계 요청으로 단종됐다가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점도 참 드라마틱하고요. 맞아요. 이 두 차량은 사실상 같은 뼈대와 심장을 공유하는 형제차인데 파고들수록 지향점이 다르다는 게 정말 재밌어요. 우선 공통점부터 보면 두 차 모두 내구성을 높인 택시 전용 스마트 스트림 LPG 2.0 엔진, 그리고 6단 자동 변속기를 씁니다. 출력도 146마력으로 똑같고요. 트렁크 공간을 획기적으로 넓힌 그 도넛형 LPG 탱크도 동일하게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기사님들을 위한 편의나 안전 사양도 비슷하게 챙겼어요. 가장 상징적인 게 2열 공간인데요. 휠베이스, 즉 앞바퀴랑 뒷바퀴 사이의 거리가 K5보다 무려 70mm나 깁니다. 70mm면 7cm잖아요. 와, 이게 숫자로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동차 뒷좌석에서는 엄청난 차이죠. 승객 입장에서는 다리를 편하게 둘 수 있냐 없냐 이게 갈리는 수준이니까요. 그렇죠. 승객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택시 전용 기능들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기존에는 택시 표시 등을 달려면 지붕에 구멍을 뚫어야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감가 요인이 됐죠. 네. 그런데 소나타는 루프 몰딩의 일체형으로 스마트 택시 표시 등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잠깐만요. 그 표시등이 땅에다가 멈춤 표시를 레이저처럼 쏴준다고요? 야, 이건 정말 생각도 못한 디테일인데요? 야간에 승객이 내릴 때 뒤따라오는 오토바이나 자전거와의 사고를 막아줄 수 있겠어요. 네, 안전까지 고려한 아이디어죠. 2025년형 모델은 한술 더 떴습니다.
카카오티 앱, 내비게이션, 미터기를 12.3인치 디스플레이 하나에 전부 통합시켜서 운전석 주변이 정말 깔끔해졌어요. 여기에 오염에 강한 PVC 바닥 매트나 정비할 때 언더커버 전체를 뜯지 않고도 엔진 오일을 갈 수 있게 작은 구멍을 만들어둔 것까지 전부 현직 기사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한 결과물들입니다. 와, 소나타는 정말 택시를 위한 택시에 의한 차량은 느낌이 확 드네요. 이렇게 실용성으로 중무장한 소나타에 맞서서 K5는 어떤 카드를 들고 나왔나요? 단순히 디자인이 더 젊다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텐데요. K5의 핵심 카드는 경제성과 신뢰입니다. 우선 시작 가격이 소나타보다 몇십만 원 더 저렴해서 초기 구매 부담이 적어요. 이게 사소한 차이 같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나타 택시는 중국 베이징 공장에서 생산해서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인 반면 K5는 국내 화성 공장에서 생산해요. 아, 그게 정말 크겠네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상징성이요. 이게 단순히 애국심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국내 생산 모델이 품질 관리나 부품 수급 면에서 더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니까요. 기사님들 커뮤니티에서는 이 문제로 갑론을박이 정말 치열하겠어요. 맞습니다. 중국산 소나타라는 프레임이 K5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셈이죠. 여기에 차체가 조금 더 작은 만큼 아주 미세하게 연비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번개 모양 주간주행 등으로 대표되는 그 역동적인 디자인이 젊은 기사님들에게 어필한다는 점도 K5의 강점입니다. 정리가 되네요. 소나타는 승객 만족도와 운행 편의성, 그러니까 운영의 질에 집중했고 K5는 초기 비용과 국산이라는 신뢰의 가치로 승부하는 구도군요. 정말 흥미로운 대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어차피 사업용으로 사는 차인데 이왕이면 돈을 조금 더 보태서 더 크고 좋은 그랜저나 K8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더 좋은 차가 손님도 더 많이 태울 것 같고 대접받는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한 유튜버 기사님의 분석은 이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랜저 택시는 장점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단언해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 즉 압도적인 비용 차이입니다. 차량 가격부터가 소나타보다 1,000만 원 이상 비싸죠. 1,000만 원이요. 기사님들께는 정말 큰 돈이죠. 그 돈을 회수하려면 손님을 대체 얼마나 더 태워야 하는 건가요? 연료비 차이도 만만치 않다고요? 네, 자료를 보면 도심 연비 기준으로 소나타 LPG가 리터당 8.3km 정도, 그랜저 LPG는 6.7km 정도 나와요. 이걸 월간 연료비로 계산하면 그랜저가 매달 20에서 30만 원을 더 쓰는 셈이에요. 1년이면 거의 3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추가 비용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느냐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랜저라서 타고 소나타라서 안 타는 손님은 없다. 이 말이 정말 핵심이네요. 생각해보니 길에서 택시 잡을 때 앞에 있는 소나타를 보내고 일부러 뒤에 오는 그랜저를 기다렸다 타는 사람은 없겠어요. 바로 그 점을 꼬집는 거죠. 유일한 예외는 공항 픽업을 전문으로 하거나 기업체와 계약해서 의전용으로 쓰는 경우. 근데 이건 일반적인 택시 영업과는 거리가 멀고요. 심지어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넓은 뒷좌석이 오히려 단점이 된다는 현실적인 고충도 털어놓아요. 아, 그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뒷좌석이 너무 넓으니까 오히려 남성 승객들이 다리를 꼬면서 앞좌석 시트를 발로 툭툭 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조수석을 뒤로 쭉 밀어서 다리를 못 꼬게 막아놓는다. 이 팁을 공유하는 걸 보고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랜저 택시는 사업적 합리성보다는 기사 개인의 만족감이나 편의를 위한 사치제에 가깝다는 분석이에요. 일이라는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면 초기 투자비 1,000만 원에 매달 수십만 원의 운영비를 더 쓰면서 얻는 실익은 거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다른 곳으로 한번 돌려보죠. LPG가 아니라 아예 전기차로 가는 건 어떨까요?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전기 택시가 무려 13배나 늘었다고 해요. 이건 정말 혁명 수준의 변화인데요. 전기 택시는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장점은 역시 모두가 아는 것처럼 압도적인 비용 절감이죠. 연료비, 그러니까 충전비가 LPG 차량의 3분의 1, 많게는 5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한 분석에 따르면 하루 270km를 운행했을 때 전기차 충전비는 약 7,000원, 같은 거리를 LPG 차로 가면 약 33,000원이 든다고 하니까요.
하루에 26,000원 차이면 한 달이면 거의 80만 원 가까이 절약되는 거네요. 와,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인데요. 게다가 엔진오일 같은 소모품 교체할 필요도 없고 회생제동 기능 덕분에 브레이크 패드도 훨씬 오래 쓴다고 하니 유지비까지 생각하면 격차는 더 벌어지겠어요. 맞습니다. 정비소 갈 일이 줄어드니까 시간도 벌고 조용하고 진동 없는 승차감이나 그 폭발적인 가속력 같은 운전의 즐거움은 덤이고요. 하지만 이 모든 장점을 한순간에 악몽으로 바꿀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우선 비싼 차량 가격과 긴 충전 시간, 이건 잘 알려진 단점이죠. 운행 환경에 따른 제약도 무시할 수 없고요. 특히 겨울철에 배터리 효율이 뚝 떨어져서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문제나 후륜 구동 모델이 많은 전기차 특성상 눈길이나 빗길에 미끄럽다는 불안감도 있고요. 하지만 기사님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바로 수리비 폭탄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사고라도 나면 수리비가 엄청나고 수리 기간도 깁니다. 특히 보증 기간이 끝난 뒤에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면 자료에 따르면 국산차도 수리비가 2천만 원을 훌쩍 넘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2천만 원요? 그건 거의 중고차 한 대 값이네요. 이건 정말 사업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인데요. 한때는 정말 이득이 많았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과거에는 일종의 재테크가 가능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듬뿍 받아서 차를 비교적 싸게 사고 2, 3년 동안 압도적으로 저렴한 연료비로 이득을 보다가 배터리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고차로 팔아도 손해가 거의 없는 구조였죠. 일종의 필승 공식이었던 셈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저렴한 유지비라는 꿀은 빨아먹고 배터리 교체 같은 거대한 리스크는 중고차 시장에 넘기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군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통하게 됐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기차 보조금은 계속 줄어들고 신차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중고 전기차 가격은 폭락하고 전기요금은 계속 인상되는 이른바 사중고를 맞게 된 거죠. 이제 과거처럼 2년 주기 교체 전략을 썼다가는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전기 택시를 선택한다는 건 저렴한 유지비라는 달콤한 과실을 얻는 대신에 예전보다 훨씬 커진 초기 비용과 미래의 수리비 리스크, 그리고 불확실한 경제성까지 모두 감수해야 하는 고차원적인 방정식이 된 셈이네요. 자,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때의 강자였던 SM6의 퇴장 이후부터 현재 시장의 절대 감자인 소나타와 K5의 막상막하 대결, 그랜저 택시에 대한 냉정한 경제성 분석, 그리고 전기 택시라는 새로운 흐름이 가진 기회와 위험까지 택시기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운전 실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위한 복잡한 경영 판단을 끊임없이 내려야 하는 일이란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맞아요. 오늘 분석의 핵심은 이 차가 정답이다가 아니라 완벽한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차가 최선인지는 기사님 개인의 운행 패턴, 자본 상황, 또 주거 환경에 충전기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리스크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겠죠. 성공하는 기사님들은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본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투자 자산으로 보고 아주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자동차의 효율이 극에 달하는 미래에는 택시기사의 수익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자동차의 성능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그 플랫폼과의 관계 설정일까요?